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필립의 사연방 문이 열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오늘의 사연은 운명의 우연이라는 주제로 필연과 악연까지 모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빚쟁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후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 주식의 곡선만큼이나 왔다 갔다 하는 처절함과 반전이 담겨 있는 제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님이 제 사연을 뽑아주셔서 읽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었던데요. 퇴근 후에 친한 친구와 만나서 가볍게 호프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계속 카톡이 오자 뭔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친구가 술 마시자고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로 와서 같이 마시자고 했더니 친구가 본인도 하겠다는데 누군지 모를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친구의 친구가 들어왔는데 저는 마시던 맥주를 입 밖으로 뿜어냈어요. 당연히 여성 친구가 오리라 생각했는데 멋있는 남성이 앞에 앉았답니다. 그냥 김미경 총 많이 기다렸어 하고 인사했다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경이 친구인 이호준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그런데 왜 너의 목소리가 그렇게일까요? 아마 내 친구들한테 인상을 좀 남기려는 거겠죠? 친구로서는 안 돼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친구분과 인사 좀 나누지요. 제 입가에 묻은 맥주 거품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나라라고 합니다.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이름까지 아름다우세요. 혹시 제가 와서 불편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불편하다니요. 그런데 조금 놀랐어요. 당연히 여자인 친구가 오실 줄 알았는데 남성분이 제 앞에 앉으셔서 미경이랑 많이 친하신 것 같아요. 미경이요? 제가 미경이랑 친한 것 같다고 해야 하나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끼리 친하게 지내셔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거죠. 얘와 나는 그냥 동성 친구로서 똑같습니다. 맞아. 이 친구는 내가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너랑 친구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사실 호준 씨가 처음 나타났을 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아닌 척하며 맥주를 계속 마셨지만 우리는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오늘은 우리 부장이 맘에 안 든대요.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오래라네요. 방금 카톡을 받았어요. 참나, 이런 상사들은 없어지질 않네요. 우리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뭐 해야 한다는데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 씨, 회사 어디세요? 저기 삼성 옆에 있는 회사입니다. 쭈구리 상사야. 네, 쭈구리 성서요. 저도 거기 다니고 있는데 크게 놀라서 말했습니다. 회사는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커서 직원을 모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호준 씨는 낯이 전혀 익숙치 않네요. 없어졌고 전 디자인 팀에 속해 있어요. 호준 씨는 경영 전략팀이세요. 실은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스카웃을 받아서 팀장으로 2달 전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 수 있겠어요. 정말 그래서 몰라봤었구나. 그런데 저랑 동갑인데 벌써 팀장님인데 전 아직 대리인데. 에이, 그런 사소한 것이 무슨 중요합니까? 제 위에 부장님께서 태연히 견뎌주고 계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한 나라씨나 똑같이 월급 받고 일하는 입장이잖아요. 나라씨, 우리 미정이 빼고 건배해요. 직장 동료끼리 건배하자. 그렇게 친구 덕분에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직장 동료인 것을 알게 되어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또 회사에서 보면 커피나 한 잔 같이 마시자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 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던 중 누군가가 제 책상을 놓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호준 씨였습니다. 어머, 호준 씨 아니면 팀장님인데 회사에서는 직급으로 부르는 게 더 좋겠죠. 눈이 많으니까, 오, 대리님,
저희는 커피 마시기로 약속했죠. 어서 나오세요. 안 그래도 카페인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나가요. 우리는 회사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사서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음악도 흘러나오고 커피 향기가 코를 감싸네요. 기분이 좋군요. 무엇보다 눈앞에 호준 씨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쉬어가세요. 힘들긴 해요. 맨날 하던 거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박 팀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디자인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와, 디자이너 오늘 아시? 나중에 샤넬 같은 회사 차리는 거 아니에요? 샤넬이요?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방이랑 옷 디자인을 조금 하다가 이 회사로 왔거든요. 나중에 명품은 아니어도 제가 디자인한 가방은 꼭 만들고 싶어요. 저는 시시콜콜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호준 씨에게 더 좋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에 가득 차서 자꾸 뻔뻔해졌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친해지기도 했고 어젯밤 술을 마신 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솔직하게 호준 씨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경우를 대비해 당황스럽고 소문이 퍼지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준 씨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저 좋은 동료로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호준 씨가 퇴근하기 전에 저에게 다가와서 한잔하자 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라 거절할 이유가 없어 좋아 라고 대답했고 그에 따라갔습니다. 이후로 우리 둘은 맥주 2,000을 10분 만에 다 마시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우리 모두 술이 새서 벌컥벌컥 마셨죠. 그런데 그날 호준 씨가 취했을 때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와는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호준 씨, 회사에서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사실 그는 오늘 나라 씨에게 고백하려 했던 거구나. 맥주 마시러 가자고 하던 그때 처음 만난 날입니다. 반했어요. 그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의 마음이 내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로또에 당첨된 적은 없었지만 아마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백을 받은 나도 솔직히 대답했어요. 호준 씨에게 반했던 것과 동일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었죠. 그러자 호준 씨는 우리가 운명의 짝인 것 같다며 기뻐했고 연인이 되자고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커플은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종종 함께 있죠. 몰래 데이트를 했고 퇴근 후에는 여느 연인처럼 다정하고 오붓한 시간을 가졌어요. 거의 매일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더 깊숙이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지 제 인생 33년 중 가장 행복한 한 해를 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호준 씨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더 늦출 필요가 있겠나 싶어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아직 서로의 부모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만나 뵙고 허락을 받고 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먼저 저희 부모님께 호준 씨를 소개했더니 같은 회사 상사인데다 나이도 동갑이고 많이 닮은 점이 있어 잘 어울린다며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 그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이혼해서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위해서 아래로 살펴보시는데 나쁘게 보는 듯하지 않았습니다. 인물은 괜찮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네. 얼른 들어와요. 밥 다 차려놨어요 라고 하셨지만 그냥 혼자인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저런 얼굴은 길거리에 많이 있어? 그런데 신호의 말을 듣자마자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아마도 조랑은 가깝게 지내기 어려울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차피 처음 뵈는 자리이고 선배님께서 계셔서 신부마의 교례를 존중스럽게 듣지 않고 미소로 응했습니다. 곧 외투를 벗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조리 솜씨가 상당히 훌륭하셨어요.
어머니, 반찬들이 다 맞나요? 제 엄마보다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음아가 정말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잘 드시는 것 보니 기분이 좋네요. 어려운 자리에서도 제대로 드시네요. 누군가 보면 시댁에 온 줄 모르고 맛집에 온 줄 알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먹어서 죄송해요. 아가씨. 아가씨요? 어휴, 누가 들으면 우리 오빠하고 결혼한 줄 알겠어요.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제 신경을 건드리자 호준 씨는 나서셨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씩 소리를 내며 경고했더니 인상을 찌푸리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사람을 한 번 봐서는 모른다고 하지만 신우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교양도 있고 지성까지 갖추신 분이라 결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상견례는 우리 집의 스케줄에 맞추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아가씨에게도 좋은 올케가 되리라고 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말았는데 신우이는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지 불편해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께서 진짜로 허락하신 것이야. 와 대단해. 한 번에 동의해주다니 믿을 수 없어. 지지배가 새언니가 될 사람 앞에서 계속 퍼부네. 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투를 쓰는 태도 좀 고치고 옆에서 듣는 나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말을 하나 못하고 존나 이런 지지배야? 넌 내일 모레 30인데 언제까지 집에서만 있을 거야? 나가서 취직하든 알바하든 해 아니면 연애를 하다가 취직해라든가. 다른 사람 앞에서 동생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 오빠가 그러면 여자한테 나쁘게 인상을 줄 거야?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보여줄 테니. 이 여자가 숫자 노릇만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짓은 정말 어이가 없어. 방에 들어가는 그 분위기를 파악해봐. 자기야, 내 동생을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그냥 그의 방식일 뿐이야. 나한테도 맨날 저딴 식이라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길들여줘서 누나가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속이 좀 풀린 것 같아.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것저것 얘기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 고부 사이가 되어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말이에요. 성경례와 결혼식을 초스피드로 하고 남편과 둘이 신혼집에서 살게 됐어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행복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대요. 결혼 전에 다정하고 조신하셨던 모습은 어딜 가고 신우이와 판박인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시댁으로 오라는 호출에 달려가 보니 저에게 고무장갑을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내가 김장한다는 소리 듣지 못했냐? 김장이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김장을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언제 하는지 물어보고 직접 찾아와서 도와야 하는 것이 도리야 아니니. 무슨 애가 생각이 없어. 엄마, 내가 말했잖아. 분명 모르는 척하고 쌩까고 있을 거라고. 역시 내 예상은 틀린 적이 없어. 이봐요, 새언니. 원래 시집 오면 김장, 제사, 엄마 생일 같은 건 기본적으로 숙제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참 시집도 안 간 나도 하는 걸 왜 모르고 있을까? 뭐 하세요? 고무장갑 끼고 빨리 합류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눈치가 없었고 생각도 없었네요. 먼저 김장날을 여쭙고 찾아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시어머니께서 턱짓을 하셔서 고춧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팔짱을 끼시며 시누이도 고무장갑을 벗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을 감시하고 계셨어요. 손이 느리네. 슬로우 모션이네. 새언니, 그렇게 해서 오늘 안으로 끝내겠어요. 좀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네, 아가씨. 그러나 김장은 혼자 하나요? 아가씨도 같이 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 김장을 저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시누이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의 눈가가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너 지금 신우에게 뭐라고 했어? CM이 앞에서 기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런 싸가지는 어디서 배웠니? 너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머님, 전 그냥 함께 할래 말한 것뿐이에요. 아, 그리고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집에서 같이 하면 되는 거라고 무조건 하는 거야? 너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너 교육시키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배워놓아야 나중에 까먹지 않고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괜히 시간만 더 까먹고 욕만 옴팡지게 먹을 것 같아 제 앞에 있는 대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스님이 되어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은 것 같았네요. 그렇게 집중해서 김장을 마치고 나니 팔에 힘이 들지 않았어요. 다리는 쥐가 여러 번 나서 맛이 없었죠. 어렵게 혼자 시골 김치를 다 하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밥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기분이 상한 게 사실이지만 얼굴을 보며 밥을 먹는 것보다는 체하게 느껴져 집에 빠르게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리는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불러내는 이유는 밥을 먹이고 청소를 시키려는 거라고 해요. 집에서 바쁜데 왜 계속 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께 주중에는 부르지 말아달라고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혼을 시작한 너에게 살림을 가르치겠다고 부른 게 그렇게 불만이신가요? 그러면 아예 여기로 오지 마세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머님, 제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쁜 평일에는 저도 쉬어야죠. 매번 이런 식으로 불려와서 시댁 살림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해요. 아주 심하게 나오셨네요. 누군가 보면 우리 엄마가 악덕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에휴. 아가씨, 그 말투 조금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매번 혼잣말처럼 하는 그 투는 많이 거북해요. 저는 집에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또한 제 말투를 지적하시는군요. 엄마,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시누이가 부채질을 하자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의를 조롱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함부로 막지 않아도 될 말을 막는 것 같아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듣기 싫다면 시어머니가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알큰 반지를 낀 손으로 제 뺨을 긁히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지며 볼에서 반지에 긁혀 피가 나왔습니다. 시댁에서 개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런 일을 겪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저를 내려다보며 꼴을 보기 싫으니 빨리 나가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나오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다는 거죠. 제 자존심과 얼굴에 상처를 남긴 채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바로 남편에게 말해줬더니 날뛰듯이 흥분했어요. 이 모든 게 시누이 때문이라며 자기가 시댁에 가서 확 살펴본 다음 오겠다고 씩씩대더라고요. 그냥 액션을 취하는 건 알았지만 일단은 남편을 말리고 조용히 말을 잘 해주어서 저를 시댁에 부르지 않는 쪽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당분간 시모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덧붙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댁에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출발도 없이 전부 무슨 운명인지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달려가 보면 정지역도 안 보이 원에서 목이든 쿵캔에도 싱순가 긍도마다 깬 조다치 마드시게예요. 싱슈나도 선어 헌당이태. 얼굴레 충국놀 어아저예요. 레 야생새의 나래로래요. 루 비나리츠텐다 루엄네요 에스어터과 아어는 어웨이 뒷면 케이오 더 에모요. 시댁에 가거든 했으며 이생 에이 그을문 자기들이 억류했어요. 노이보름 기반 무괴여 총기누는 마토세요. 여시댁으로 가래가어 부동알록맨 러피 베어에는 놀등을 구하놀 건가 봐요. 그런 슝나 원 허른 쳐도 박냐? 미르해요. 고요 중간에 진간한 고비야스요. 그만 나는 별개 사격가 자해서요.
버는 제 꼴이 보기 싫었는기 야내고 있는 것어요. 저는 남편 또러라고면 웬독 예해서 이용면 둘레가올 거래를 완미음 내고 개연칙사갱 으라가런 얼거던 참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와서 하지 않을 수 없이 시댁에 갔습니다. 생신상을 억지로 남아 정성스럽게 차리고 선물로 비싼 명품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시누이가 옆에서 명품은 다 같은 것이 아니라며 제가 드린 가방은 저렴한 것이라고 했고 야단을 쳤습니다. 또 다른 얼마 후에는 남편의 외할아버지의 기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며 저를 시댁에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 일이라며 질문과 함께 엄격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자 하며 전세 계약이 1년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두 사람을 거의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지내도 되니 1년만 나 죽었어 하고 참자하면서 스님의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번 저를 부르셨는데 2번 부르면 1번은 가야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더 미워졌는지 훨씬 막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전처럼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자기도 힘들다며 그냥 좋게 생각하고 대충 장단 맞춰주고 오라는데 열받아서요. 다른 집도 비슷할 것이라는 변명 같은 얘기를 하며 제게 참을성 없게 아예 모른 척하고 연락을 받지 말라거나 둘 중에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며 제발 좀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말에 당연히 화가 나고 실망도 했지만 남편의 입장을 고려하니 제가 너무 과도하게 행동한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그냥 참기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초대할 때는 임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누이로부터 배운 것인지 책에서 배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동안 내면의 강인함으로 버텨왔는데 어느 주말에 또 따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손님들이 오실 예정이라며 이전에 집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불임 문제로 직업에 집중하고 있어서 청소와 정리는 자주 하고 있었고 요리도 번거롭긴 하지만 제법 맛있게 준비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앞치마를 벗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았다. 나가기 위해 먼저 시도했지만 손님들이 일찍 도착하여 곧바로 나갈 수 없었어요. 시누이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온갖 착한 척이나 다정한 태도를 취하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었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았어요.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눈 후 거실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저도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왔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제 인사를 받은 한 친구분이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며느리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냐면 우리 집 가정부예요. 요즘 구직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시모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니 제가 얼마나 미웠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집 가정부인 아줌마. 밥을 다 차렸다면 나가봐요.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받은 상대적인 대우로 인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나는 숨어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처를 받았을 때 돌아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건네준 3만 원을 찢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이 밥상은 저 혼자 차린 것 아시죠? 돈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군요. 그렇게 말하고 거실에 큰 밥상을 혼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릇이 뒤집혀서 깨지고 음식물이 여기저기 튀며 한순간에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하여 두렵게 하나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하여 물러서고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갈기려고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덤벼들어서 머리카락을 잡고 풍차를 돌리고 엎어진 밥상 위로 밥을 던졌어요. 미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정부로 소개되었던 걸 생각해보니 내가 여기 와서 한 일은 가정부가 하는 일 뿐이었잖아. 야, 나는 오늘부로 이 일 안 하겠어. 그리고 아줌마, 당신은 며느리로 돌려보내겠어. 이해했어? 인생은 이렇게 살지 마세요. 물론 똥 속에 처박혀도 시원하지 않은 싼 것들아. 제가 붕괴하자 손님들은 모두 개거품을 물며 물러가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신 모양으로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숨 쉬며 비웃음을 남기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 아닌 친정으로 가야 했고 이혼 소송을 통해 그이와 갈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퍼부은 모욕과 갑질로 충분한 이혼 사유를 제공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고 갈라졌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챙겨온 위자료와 경찰을 팔아 다른 곳에 집을 구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이 서툰 나 때문에 차량 사고를 일주일 만에 내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박은 차는 벤츠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고 한눈에도 비싼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다친 부분이 없었어요. 나는 운전을 처음 배우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엑셀을 밟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벤츠 수리 비용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외제차를 소유하면 돈을 오랫동안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큰 걱정이었어요. 근처 사람들이 크게 놀랐을 것 같아요. 처음 운전자는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근데 제가 비싼 차를 박았는데요. 여기 범퍼 찌그러진 거 안 보이세요? 그럼 연락처 하나 남겨주실래요? 제가 수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냥 가라고 할 때 후다닥 갈 걸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차 수리비와 나중에 몸이 아프면 대인 접수를 해주겠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심장과 간의 위치가 바뀌는 것 같은 공포에 질려 어렵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며 회사 앞 카페에 왔어요. 곧 그를 만나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저 같은 건 운전을 하면 안 되겠네요. 되었는데 보상해 드릴 거예요. 보상해달라고 온 건 아닌데, 보세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걸 보세요. 그는 자신이 직접 종이로 만든 쿠폰 용지를 꺼내고 상상도 못한 말을 했어요.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총 30개인 건데 그쪽이 만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30번의 데이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데이트요. 왜 저랑요? 제가 그쪽에 반했어요. 일단 오늘 만났으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면 이제 29개 남았어요. 차주가 남았어요. 곰돌이 스티커 하나를 쿠폰에 붙이더군요. 그리고 어물쩡 밥 먹으러 가자며 제가 안내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가도 벤츠 수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제 생각에도 참 속물이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갑자기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엄청 괜찮았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외제차를 소유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저처럼 이혼한 과거가 있어서 잘해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에 스티커가 6개 붙었을 때 그 쿠폰 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미 연인이 되었으니 더는 필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사계절을 모두 겪은 후 괜찮은 사람이라면 재혼을 꿈꿔봐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프러포즈를 했을 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가방이나 옷과 같은 패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었는데 그는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자본과 필요한 인력 등은 전부 스스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죠. 정말 제게는 과분한 남자인 것 같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았지만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눈물을 자주 흘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가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명품 가방과 일반 브랜드 가방은 잘 알아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디자인이 인기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가방을 디자인했고 남편이 연결해준 공장에 찾아가서 재질, 박음질, 사이즈 등을 협의하여 제작까지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자 유통하는 것도 남편이 알아서 다 해주었어요. 할인 매장과 같은 곳에 진열하면 가치가 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 편집숍 여러 곳에 제 가방을 진열하도록 했죠. 잘 팔릴지에 대한 의문은 있었지만요. 들은 소식인데 한 달 만에 100개의 가방이 완판되었습니다. 또한 예약을 받은 고객들도 많았어요. 저는 성공을 예감하고 몇 명의 디자이너를 추가로 고용하고 남편에게 공장을 몇 개 더 연결해 주도록 요청했어요. 그래서 가방 디자인을 약 30여 개로 늘리고 제작량도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편집숍에 가방을 입점하면 변함없이 잘 팔렸어요. 물론 남편이 도와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나 자신도 디자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주말 하루만 쉬고 일한 결과 제 가방은 수도권과 지방에 있던 후판상으로 편집실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남편이 연결 안 해도 먼저 거래처가 저를 찾아주어 날마다 늘어가고 있답니다. 행복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쌍둥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며 축하의 말을 전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남편과 축하 파티를 날마다 한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부부에게 큰 행복을 주었고 하루하루 달리 커가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고 애틋한 감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 5년이 되었고 전 남편과 헤어진 지 7년이 되었습니다. 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밀어주는 제 가방 사업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서 전국 편집숍에서 불티나게 계속 잘 팔렸어요. 연매출 50억은 거뜬히 넘고 그동안 순수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00억 가까이 된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이렇게까지 성공한 거죠. 아마 그 일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제 삶은 반복되는 회사 생활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며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저는 그동안 쓰지 않고 아껴두었던 돈을 조금 써보기로 했어요. 7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타던 경차의 엔진이 망가져서 차를 바꾸게 되었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사고 싶은 걸 사보자 생각해서 눈으로만 구경하던 것들부터 시작해야겠어요. 페라리 슈퍼카를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6억 정도 나가는 비싼 슈퍼카였죠. 색깔도 오렌지색이었고 엄청 튀는 차를 샀답니다. 그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곳은 회사와 아이들 병원이나 유치원뿐이었지만 열심히 잘 몰고 다녔어요. 차를 산 지 한 달이 지나자 뚫린 도로에서 빨리 달려보기도 하고 뚜껑을 열고 긴 머리카락을 날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 낮에 한산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 속도를 줄이며 정차했는데 뒤에 있는 승합차가 제 슈퍼카를 세게 박았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는 아이들이 없고 저 혼자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들이 목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승합차가 부딪혀서 제 몸이 들썩이자 목에 심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뒷차 운전자가 내려와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승합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놀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좀 더 기다렸지만 3분 정도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결국 저 스스로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승합차 쪽에 있는 3명이 눈을 비비고 뒷문이 열리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놀라워했습니다. 슈퍼카를 박은 것 때문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가까이 다가가니 3명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제 전 남편과 시모녀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요. 시댁 식구들이 제 얼굴을 보자 페라리를 받고 하얗게 질렀던 얼굴이 누렇게 변한 걸 보고 곧바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설마 이 차 슈퍼카니거니? 어머님의 순서가 틀렸네요. 아, 사과부터 해야죠. 차를 박았으면 무슨 멘트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야 맞아? 어디서 빌리거나 대리운전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저 차를 막고 어머니 아들이 운전을 그지같이 해서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어떻게 보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세아 씨, 성공했네요.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같은 여자로서 정말 자랑스럽네요. 시어머니가 입을 털자 옆에 계셨던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아니, 정말 멋지세요. 진짜 부러워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을까요? 제가 그쪽 사람들이랑 왜 밥을 먹는 건가요? 했던 일들을 다 까먹으셨나 봐요. 긴 이야기는 필요 없고 빨리 보험 신청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보시면 다친 것 같지도 않고 차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잖아요. 뭘 하세요?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저 지금 목이 돌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 차 범퍼가 찌그러진 거 안 보이세요? 이거 수리 맡기면 돈 몇천만 원은 들어간다고 해요. 이 살짝 찌그러진 차가 그렇게 비싸니 어린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너희 집안 상황을 고려해 주세요.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좀 관대해 주세요. 아니, 우린 벌써 다 문제 해결했는데 이런 악감정은 남아있네요. 다음번 논의할 때는 넘어가 주세요. 정말로 지남과 현재 모두 변한 게 없다고요. 하지만 일어난 사고는 전 남편이 물러나 버리고 뒤통수를 칩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과하고 보험사를 불러서 해결하면 됩니다. 등신처럼 쭈뼛거리며 봐줄 생각 없다고 경고했는데도 전 남편은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에서 시간을 빼앗겨 짜증이 솟구치는데 전 시댁 인간들이 아나무인으로 나와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개자식아, 차를 박았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뭐? 뭐야 이 자식, 너 술 마셨냐? 그래서 뒷짐짓고 모른 척하고 있었구만. 너 오늘 잘 걸렸다. 많이 다쳤어. 우리가 지금 상갓집을 다녀오는 길이거든. 한 번만 봐주라. 전 남편이 트림을 하며 입을 열자. 시궁창 냄새와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겼어요. 일전에 제대로 복수하지 못해줘서 억울했었는데 아주 잘 걸렸다고 생각했죠. 제가 도로바닥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시모녀가 다가와 제 양팔을 잡았어요. 새아가 접촉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잖니. 그냥 어디서 긁어 먹었다 생각하고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 언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술을 먹고 운전할 수 있잖아요. 에이,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아니요.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고요. 나 경찰서에 음주운전자로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제 차 수리비 다 받아내고 그동안 타야 하는 렌트비까지요. 내 병원비 전액 지불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1억은 들어갈 거니까 강력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라고요? 1억이나 사고님 그러면 우리한테 속성 욕먹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거죠. 예전에 약간 불화가 있었다는 우리 집 엄숙한 시어머니가 1억이나 되는 수리비야라며 짜증을 내셨지만 입이 싹 막힌 며느리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그 차량 수리비는 5천 원 내면 될 것이고 비슷한 차종의 대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병원비와 합의금을 더하면 대략 1억 정도 내야 할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금액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셨더니 180도 아니라 18,000도 또다시 하셨네요. 돌아온 천사의 얼굴을 보았는데 우리 세아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었는지 몰랐지. 나는 이 상황이 운명처럼 느껴져. 하늘이 너와 내 아들을 다시 짝지어주려 한다는 것 같아. 맞아요, 세연아. 우리는 그동안 언니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만날 때 멋지게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1000번이나 했어요. 시모뉴도 얼른 넘어가려고 했을 때 전 남편이 기억하며 말을 꺼내며 말했다. 음아가 내가 그리웠어. 여기로 와봐. 당신과 같이 내 차처럼 입술을 닿게 하나요? 어려워 혹시요. 시댁 식구들에게 똥과 된장을 가려낼 수 없는 나는 본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남편의 팔을 주먹으로 치고 핸드폰을 꺼내 112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신문어가 남편의 팔을 잡고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과거에 너한테 모질게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집 상황이 예전과 다르게 좀 힘듭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집안 재산을 싹 털어갔는데 코로나나 다른 이유로 망했다고 하니 아직 이놈의 사업비 때문에 식구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또 빚을 졌을 때 우리는 길가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쁘고 고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엄마는 고깃집에서 불판을 다가가며 일하고 난 요즘 택배 회사에서 박스를 접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빠는 승합차로 예식장에 떡과 케이크를 배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경찰에 신고하면 큰 빚은 물론 오빠는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해요. 15년은 자기 합리화를 하며 현재의 상황은 자기들 탓이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가족들과 혼란스러워서 핸드폰을 잠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이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럼 저가 선심을 써드리도록 하죠. 대신 저에게 오케이를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해 주어야겠어요. 저를 심심풀이 땅콩처럼 실컷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어머님 손님들에게 가정부라고 소개하셨었죠. 그때 제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든 시키는 대로 하면 나도 눈 감아준다면 아스팔트를 내 발로 기어다닐 수도 있다고 빙고. 제가 요즘 웃을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웃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나의 발로 엎드리거나 일렬로 정렬해서 두 손으로 앞사람 양발을 잡으세요. 그리고 발을 맞춰가며 칙칙폭폭 소리를 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재밌겠다. 얼른 일렬로 꾸르세요. 그러자 세 사람은 황당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제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니 어쩔 수 없이 자세를 고쳤습니다. 일렬로 바닥에 엎드려 앞사람의 발을 잡았고, 자, 저기 앞에 있는 가로수를 보시나요? 저기를 찍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겁니다. 하며 외쳤습니다. 이어 시댁 식구들은 주둥이로 칙칙폭폭하며 기차처럼 되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 있던 많은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1억을 벌려는 식구들은 신경 쓰지 않고 가로수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깔깔 웃으며 더 빨리 간다. 이 속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슈퍼카로 생각하고 달립니다. 팔꿈치까지 달리는 속도로 내 모습을 지목한 가로수까지 도착하자 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더니 3명의 식구들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돌아다보며 욕을 퍼부어대며 이 사악한 년, 우리를 속이며 놀고도 참았는데 신고까지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너한테는 끝장을 보여줄 거야. 시모녀가 내게로 달려들자 경찰 2명이 그 자리에서 우리 팔을 잡고 쇠고랑에 가두었습니다. 술 취한 전 남편 또한 당연히 쇠고랑에 가두였고 나는 계속해서 시댁 식구들을 비웃어 주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간 3명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전 남편의 면허가 취소되고 곧 나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페라리를 수리에 맡기고 비슷한 슈퍼카를 렌트했습니다. 그러나 내 차가 오렌지색이어서 부품이 한국에는 없어서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수리비와 렌트비가 총 7천만 원이 나왔고 다친 목을 치료하기 위해 강남에서 가장 비싼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이 오는 곳이었는데 가격이 매우 비쌌어요. 그러나 제 돈을 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싼 치료는 모두 받을 것이라고 했죠. 통원 치료를 2달로 계획했더니 총 4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1억 1천만 원을 분할하여 담당 경찰에게 전달했고 전 남편이 그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이 전화로 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 한 푼도 깎지 않고 모두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제 통장에 1억 1천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시댁 식구들이 집을 팔고 3천만 원은 사채 비용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현재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면허가 취소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모녀가 주는 돈으로 고시원에서 술만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 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새로운 남편과 쌍둥이 아들과 딸과 함께 무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가방 사업도 번창하고 남편의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배우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웃어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감상하신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안녕히 계세요. 음악